어머니, 그럼 조금씩 줄여도 돼요. 맞아요.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꼭 필요한 게 뭔데요? 다이아몬드가 꼭 필요한가요? 언니, 다이아몬드는 결혼할 때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한 번 받는 거면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께 부담을 드리면서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경상북도 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 푸른 산자락에 둘러싸인 과수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김말금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과수원을 돌아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홀로 내 아들을 키우며 이 과수원을 일궈온 말금 씨에게는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큰아들 태석이는 44살의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둘째와 셋째는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둥이 막내 아들 태준이는 34살의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태준이가 예비 재수 씨랑 사돈 되실 분 오신다고 했죠? 저 일 때문에 지금 내려갈 건데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가는 길에 사갈게요. 큰아들 태석 씨가 말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금 씨는 막내 아들의 결혼 소식을 접하고 괜시리 긴장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미 3번의 결혼식을 경험했지만 늦둥이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어쩐지 가슴 한쪽이 더 찡한 느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비 며느리 김혜진 씨와 막내 아들 태준 씨가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첫 자리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멀기도 했지만 직접 이곳으로 오겠다는 말에 말금 씨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준비는 다 해놨어. 미진이가 많이 도와줘서 금방 했지. 그나저나 먼 길 오는데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쩌나 싶어 여러 가지 해놨다. 닭백숙도 고아놓았고 나물도 해놨고. 근데 태서가 말금 씨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몇 차례 예진과 만나면서 느꼈던 묘한 위화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진이가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태준이한테 듣기로는 디자인 관련 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대요. 프리랜서가 더 자유롭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결혼을 하려면 말이야.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도 한다 하고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보세요. 큰아들의 말에 말금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큰아들 태석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서 최고급 과일을 가져와 다듬어 놓고 상차림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오래전 세상을 떠났으니 그래도 남자 어른이 한 명은 자리를 잡고 있어야겠다 싶어 장남 태석 씨가 자리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 며느리 김혜진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고 온 옷차림과 들고 온 핸드백을 보며 말금 씨는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예진이가 평소에 태준이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명숙 씨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끊임없이 집안 곳곳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장롱부터 시작해서 벽에 걸린 액자들, 그리고 마당 너머로 보이는 과수원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드세요. 식사 시간이 되자 말금 씨가 준비해둔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나물 반찬, 뒷산에서 캔 도라지로 만든 무침, 그리고 정성스럽게 고아낸 닭백숙까지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 상이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전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 과수원에서 나는 것들로 만들었지. 농약도 안 치고 키운 거라 몸에도 좋을 거야. 아, 그러시구나. 요즘 유기농이 인기라고 하던데 좋은 걸 키우고 계시는군요.
명숙 씨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이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두 젊은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을 내년 봄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때 근무도 좀 여유롭고 휴가도 맞춰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우리 태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 엄마는 그저 기뻐. 그 시기가 좋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말이에요. 예전처럼 여자가 무작정 시집만 가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명숙 씨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예진이도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시집 가면 고생길이 열릴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며느리를 괴롭힐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지식해 보여도 며느리 고생시키는 그런 시어머니 아닙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돈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건 첫 만남에도 알 수 있어요. 다만 요즘은 신혼집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서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식탁 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준 씨는 당황한 듯 예진 씨를 바라봤고 예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공동명의요? 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그렇게 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물론 사돈께서 싫으시면 안 해도 되지만 명숙 씨는 마치 양보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정말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제 동료들도 다들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가? 나는 그런 걸 잘 몰라서. 맑음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였고 무엇보다 막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결혼 후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요. 그렇죠. 요즘 젊은 여자들이 결혼 후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거나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명숙 씨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이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언제 며느리를 무시한다고 했습니까? 아까부터 자꾸 저희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 물론 사돈께서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공동명의 정도는 해주셔야 저희 예진이가 안심하고 시집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그렇게 해요. 형님도 결혼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아, 큰며느님이 결혼하실 땐 다를 수도 있었겠네요. 막내 며느리는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명숙 씨의 말에는 은근히 미진 씨를 견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며느리든 막내며느리든 다 똑같은 우리 가족인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있잖아요. 큰아드님은 이미 과일 가게도 차려주셨고 이 말에 태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일 가게요? 오해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10여 년간 어머니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차린 거예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진짜 밑바닥에서 시작한 거라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어머니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진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시집왔고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과수원 일도 도우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명숙 씨의 말에 미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식사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탁 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맑음 씨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고 태석 씨 부부는 분개했으며 태준 씨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간단해요. 집을 사실 때 예진이 이름도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이 생겨도 예진이가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 모를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시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명숙 씨는 계속해서 요즘 추세를 강조했지만 그 말 속에는 확고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집값은 누가 내는 건가요? 당연히 사돈께서 내주시는 거죠. 신랑 측에서 신혼집은 마련해 주는 게 전통 아닌가요? 전통을 말씀하시면서 공동명의는 또 왜 요구하세요? 전통적으로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전통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죠. 좋은 건 유지하고 불합리한 건 고쳐나가는 거 아닌가요? 명숙 씨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엄마, 예진이 말이 맞아요. 제 병원 동료들도 다들 그렇게 했어요. 태준아,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형수님,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감정적이라고? 지금 우리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완전 기만하는 거 아니야? 밑밥 깔고 있는 거잖아, 돈 뜯으려고. 뭐라고요? 큰 며느님이야말로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요? 눈에 보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다 해줘야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미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맑음 씨가 이 말을 짚으며 말하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일단 오늘은 식사나 마저 하고 이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네, 사돈 말씀이 맞아요. 저희도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분명히 정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요즘은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요. 그 후로는 어색한 침묵만이 식탁을 지배했습니다. 간헐적으로 나오는 대화도 날씨나 음식 맛 같은 당장의 이야기뿐이었고 공기는 계속해서 무거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다가 가시지. 먼 길 오셨으니 하루 자고 가셔도 되고요. 어머니, 저희 일찍 출발해야 해요. 거리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오면 자고 갈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그리고 명숙 씨가 떠나간 뒤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요구를 하다니. 형수님은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세요? 적대적이라고? 나는 지금 우리 어머니를 지키려는 거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도둑놈의 심보가 아니고 뭐야. 형제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며 맑음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만해, 다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 그날 밤 맑음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공동명의라 내가 번 돈으로 집을 사주는데 이름은 반반씩 올리라고 하다니. 이게 요즘 세상 추세란 말인가?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맑음 씨는 결국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그 후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맑음 씨는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는 예진 씨가 불안해한다며 맑음 씨를 설득하려고 했고 큰 아들 부부는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며칠 후 예진과 명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해의 제스처인지 과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사돈, 지난번에는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당황했던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예진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혼수나 예단 같은 것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혼수요? 네, 요즘 신부들이 받는 혼수 말이에요. 다른 집들은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요구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많이 바라지 않아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맞아요. 금반지 정도 하나, 목걸이 하나, 그리고 요즘 필수인 다이아몬드 귀걸이 정도. 정말 기본만 해주시면 돼요. 다이아몬드요? 요즘 신부들은 다들 받아요. 그리고 예단도 있잖아요. 예단까지 언급되자 맑음 씨는 또 다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단이라는 게 뭔가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주는 선물이에요.
보통 한복이나 가전제품, 그리고 약간의 현금도 포함되죠. 저는 정말 많이 바라지 않아요. 냉장고, 세탁기, TV 정도면 충분해요. 맞아요. 요즘 기본 가전제품들이죠. 그리고 한복도 한 벌 정도는 맞춰줘야 하고요.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대략 얼마나 들까요? 글쎄요, 합리적으로 해도 1,0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은데요. 다른 집들에 비하면 정말 적게 요구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말금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과수원 수익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어머니, 부담스러우시면 나눠서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맞아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준비되어야겠죠. 정말 요즘 기준으로는 적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명숙 씨는 계속해서 적게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집들은 예단만 해도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 조금씩 준비해 보겠습니다. 결국 말금씨는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예진이가 좋은 시댁을 만났네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명숙 씨와 예진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돈,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혼수 목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요즘 나오는 가전제품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더 좋은 것들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또 다른 요구였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요? 이때 큰 며느리 미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미진 씨는 예진 씨가 내민 혼수 목록을 받아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귀걸이. 요즘 신부들은 다들 받는 거예요. 다들 받는다고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 큰 며느님은 오래전에 결혼하셨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명숙 씨의 말에 미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화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조금 과한 듯 싶네요. 언니,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신부들은 요즘 신부들은 뭐가 특별한가요? 우리가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구색을 갖춰야 하나? 형편에 맞춰 하는 거지 무리해서 할 필요 없이요. 미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여기 적힌 가전제품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는데? 대략 계산해봐도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할인도 받을 수 있고. 할인을 받아도 1,500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미진 씨가 해당 제품을 검색하며 직접 계산기까지 두드리며 말하자 맑음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00만 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골라서. 합리적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형님,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미진 씨가 혼수 목록을 높이 들어 보이며 화를 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다이아몬드 귀걸이, 금반지까지. 이게 기본이라고요? 요즘은 정말 그래요. 저희 주변 사람들 다. 주변 사람들이 누군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받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미진 씨의 추궁에 명숙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확신하세요? 형님,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나온 걸 다 믿어요? 그럼 인터넷에 나온 연봉도 다 믿을 건가요? 누군 이런 일 해서 연봉이 몇십억이라더라. 너희들도 이런 일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 하실 거냐고요. 미진 씨의 논리적인 반박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미진아, 그만해라.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 어머니, 저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며느님이 저희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지 말이에요. 이때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태준아, 너 이거 봐라. 예진 씨가 요구하는 혼수 목록이야. 어떤데요? 태준이 목록을 받아보고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빠, 이게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많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태준 씨, 어머니께서는 이미 승낙하셨어요.
제가 승낙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네요. 맑음 씨의 솔직한 고백에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조금씩 줄여도 돼요. 맞아요.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꼭 필요한 게 뭔데요? 다이아몬드가 꼭 필요한가요? 언니, 다이아몬드는 결혼할 때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한 번 받는 거면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께 부담을 드리면서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미진 씨의 말에 예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면서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형수님, 예진이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정한 거예요. 고민해서 정했다고? 그럼 우리 집 형편은 고민해봤어? 결혼이라는 게 각자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지만 집안 탈탈 털어가면서까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야. 어디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갑작스러운 공격에 예진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욕심내는 게 아니었어요. 이보세요. 우리 예진이를 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해, 다들. 맑음 씨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큰 며느님이 너무 적대적으로 나오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적대적이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지키려는 거예요. 어머니를 지킨다고요? 우리가 사돈을 해치려는 줄 아세요? 해치려는 건 아니겠지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맞잖아요. 명숙 씨와 예진 씨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맑음 씨는 또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혼수의 예단까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까? 과수원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 후 태준이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예진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왜? 형수님이 너무 심하게 했다고 해요. 자기가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태준은 계속해서 예진을 감쌌습니다. 그러더니 은근슬쩍 다시 혼수 목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예진이가 혼수 목록을 다시 정리했어요. 많이 줄였다고 해요. 그래, 얼마나 줄였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로 줄였대요. 그래도 1,000만 원이네. 어머니, 다른 집들에 비하면 정말 적은 거예요. 결국 맑음 씨는 다시 한번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일요일 오후, 예진 씨와 명숙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선물도 들고 오지 않았고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사돈,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어머니,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예진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신혼집이랑 혼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요. 부족하다니 무엇이 부족한가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예진의 말에 맑음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요? 네, 사돈, 다른 형제들은 다들 분배받을 게 있으실 텐데 우리 사위가 막내라고 차별받을 순 없잖아요. 드디어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배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과수원 말이에요. 과수원 이야기가 나오자 맑음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수원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당연히 나중에는 형제들끼리 나눠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미리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요. 이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이때 마침 근무를 마치고 잠시 짐을 가지러 온 태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예진아, 어머님 오셨네요.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과수원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상속? 태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 같은데요. 어머니, 태준아, 너까지 그런 생각이니? 어머니, 예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형들도 다 분배받을 거잖아요. 막내 아들마저 그들 편을 드는 것을 보며 맑음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분배를 받는다는 게 지금 당장 말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서화만 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시행되는 거죠. 이들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법적 절차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태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누가? 아, 예진 씨와 어머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마침 잘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과수원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태석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상속이요? 네, 나중에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분배받도록 미리 정해두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 법적으로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태석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드님은 이미 과일 가게도 차려주셨잖아요. 또 그 이야기예요?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 그건 제가 번 돈으로 차린 거라고요. 형, 그래도 어머니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잖아요. 태준아,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형제 간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형,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라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상속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적이라고요? 태석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 저희는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좋은 뜻으로 하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명숙 씨와 예진 씨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사돈,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혼 전에 꼭 해결되어야 해요. 어머니,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이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준아, 너는 정말 그들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저는 예진이를 사랑해요. 예진이가 불안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하는 거야? 형은 왜 예진이를 그렇게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날 밤 맑음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3번의 결혼식을 치렀는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결혼은 이렇게 다른 건가 했습니다.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맑음 씨에게 이번에는 명숙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연한 말투로 말이죠. 잘 지내셨죠?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마지막이요? 네,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정해야 해요. 확실하게 정한다는 게 과수원 공동상속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럼 저희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생각해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결혼 취소를 암시하는 말에 맑음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을요? 저희를 믿지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인데 결혼을 코앞에 둔 상황인데 취소라는 말이 들리니 맑음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맑음 씨는 한 번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가족이 될 사람이었지만 섣부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선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단번에 알았다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이것저것 절차도 알아보고 해야 하니 다음에 통화하시죠. 맑음 씨는 다음 날 큰 며느리 미진 씨와 함께 시내의 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미진 씨는 그저 묵묵히 맑음 씨의 옆을 지켰고 법무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생전에 상속 문제를 정해두는 건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법무사의 걱정서린 표정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고 여러 상황을 마주했을 테니 말이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주변이라던가 상속 대상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보니 신중하고 또 신중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맑음 씨는 미진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모든 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리 과수원을 상속하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 이후에 천천히 생각해보면 모를까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억지스럽다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큰 며느리 미진 씨의 말에 맑음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맑음 씨는 마당으로 나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 며칠이 지나도 마음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예진 씨가 혼자 맑음 씨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온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진아, 어서 와라. 오늘은 어머니하고만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예진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나하고만? 무슨 이야기인데? 결혼 준비 때문에요. 이제 법적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준비해야죠. 맑음 씨가 상속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예진 씨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상속을 해주겠지 생각했는지 당당한 모습이었죠. 예진은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왔어요. 또 뭔가 필요한 게 있어? 네, 결혼식 비용도 있고, 신혼여행 비용도 있고, 끝없이 이어지는 요구 목록을 보며 맑음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비용까지? 당연히 신랑 측에서 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책임져야죠. 예진 씨의 말투에는 더 이상 겸손함이나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 글쎄요, 합리적으로 해도 몇 천만 원은 들겠죠. 어머니, 요즘 결혼식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저희는 정말 검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라는 말에 맑음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때 맑음 씨는 갑작스럽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진아, 그런데 사실 내가 걱정되는 게 있어. 무엇 때문에요? 요즘 과수원 상황이 좀 어려워서 말이야. 맑음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예진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우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농작물 값이 많이 떨어져서 수익이 예전만 못해. 그래서 신혼집 공동명예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과수원도 오래 운영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 이대로라면 유지비가 더 드는 상황이라서 말이야. 여기가 농지다 보니 개발될 가능성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맑음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예진아.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 참나. 어머니께서 저희를 속이신 건가요? 예진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속인다니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준비한 게 얼마인데요? 법무사 사무실까지 갔잖아요. 사무실까지 다녀오신 거면 다 주겠다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예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아, 진정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왜 승낙하셨어요? 그때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예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다고요. 예진이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는 말에 맑음 씨는 씁쓸했습니다. 자랑이라니? 네, 자랑이요. 시어머니가 과수원까지 물려주신다고 했거든요. 물려준다는 표현에 맑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려준다고 했다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예진의 진짜 속마음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진아, 그건 물려주는 게 아니라. 뭐든 상관없어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예진 씨는 한참 동안 화를 내더니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것인지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 자리엔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명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는 명숙 씨. 맑음 씨는 통화 녹음 버튼을 살포시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예진 씨에게 말했던 것처럼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명숙 씨가 격분했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요? 그럼 우리 딸 시간만 뺏은 격이잖아.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 맞아, 내가 너무 믿었나 봐.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모녀의 대화를 들으며 맑음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다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하다고요? 저희가 심해요?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시간 버린 우리는 안 불쌍해?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감히 우리 딸을.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본 맑음 씨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나 듣는데 명숙 씨의 말이 맑음 씨를 더욱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법적 문제요? 네, 저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에 맑음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을 해요? 쥐뿔도 없는 놈한테 내 딸 묻죠. 드디어 이들의 진심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네. 뭘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태준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구나. 맑음 씨의 직설적인 말에 명숙과 예진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나, 사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뭐야? 사실인걸?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는 너희들이 더한 거 아냐? 맑음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재산을 노렸어요? 지금까지 한 일이 재산 노린 게 아니면 뭐야? 저희는 정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 정당하다고? 내가 살아있는데 상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맑음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때 태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전화기 너머로 소리치는 두 사람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맑음 씨가 태준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다 알게 됐다.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산을 사랑한다는 걸 말이야. 태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맑음 씨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맑음 씨는 전화를 끊고 녹음된 통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던 태준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맑음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네가 선택해라. 갑작스러운 최후 통첩에 태준 씨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세요? 극단적이라고? 이미 너희들이 극단적으로 나간 지 오래야. 저희가 언제 극단적으로 나갔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한 게 극단적이지? 맑음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대화로 풀어봐요. 대화, 지금까지 대화를 안 했나? 대화할 때마다 요구만 늘어났지. 지금 통화 내용을 듣고서도 너는 그런 말이 나와? 아무튼 난 결정했다. 무슨 결정이요? 이 결혼은 안 된다. 파혼 선언에 태준 씨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미진 씨도 놀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성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급하다고 이미 충분히 참았어. 단호한 맑음 씨의 모습에 태준은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태준아,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뭘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결국 태준은 화를 내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오후 큰아들 태석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태준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라니? 결혼을 취소한다고 하던데요. 태석은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 내가 취소하기로 했어. 정말요? 왜 갑자기? 맑음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서가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어머니, 잘하셨어요. 태석은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돈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래도 태준이가 많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어머니, 지금 상처받는 게 나중에 더 큰 상처받는 것보다 나아요. 이때 미진도 들어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미진도 맑음 씨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예진이도 그렇고 태준이도 그렇고 화내면서 뛰쳐나갔잖니. 그리고 안사돈이 될 뻔한 그 사람도 전화와서 한참 뭐라고 하더라.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던가. 손해배상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무슨 손해배상을 요구해요? 그러게 말이다. 처음부터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것도 참 이상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손해배상? 그거 저희도 하면 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얼마 뒤 예진 씨와 명숙 씨가 또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아닌 변호사를 대동하고서 말이죠. 그러더니 한참을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맑음 씨 그리고 태석 씨 부부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리고 온 두 사람은 기세가 등등했는지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승낙해놓고 갑자기 번복하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맑음 씨도 결혼을 취소하기로 한 이상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승낙한 건 맞지만 저 사람들이 너무 심했어요. 책임 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요구라니요.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정당한 권리라고? 과수원까지 나눠달라고 하는 게 정당한 권리야? 맑음 씨와 예진 씨가 서로 소리치며 싸우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미래를 위한 대비였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약속하에 결혼 준비를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연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뻔뻔함에 맑음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이라 참 웃기는 소리네요. 그게 무슨 손해배상이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한 일인데. 형님, 결혼하기로 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결혼하기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요? 미진의 논리적인 반박에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이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가능하니 원만히 해결 바랍니다. 약혼이라고요? 언제 약혼했어요? 약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뭔 증표를 나눠 가진 것도 아닌데 무슨 약혼 파기예요? 그리고 이보세요. 말씀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야지.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먼저 언급한 것도 저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얼마나 피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이야? 당신 변호사 맞아? 미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요구를 해야 들어주던지 하지.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손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손해 안 봤습니까? 손해라니 무슨 손해를 보셨어요?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봤지. 맑음 씨의 말에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라고요? 응,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저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요? 네, 밤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맑음 씨의 솔직한 고백에 이들은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법으로 해결하시죠. 그러세요. 저희도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태석의 단호한 대응에 예진 가족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라고요? 네, 저희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친히 변호사 대동해서 오셨으니 잘 아시겠네요. 법적 문제 잘 다루시죠? 어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자고 찾아온 사람한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심한 건 너희야. 맑음 씨가 더 이상 참지 않고 폭발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가 심하다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러 온 거면 정중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변호사 데리고 와서 법적 어쩌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데 그건 이야기가 아니라 협박이야. 이것들아.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낮출 목소리가 뭐 있어? 이제 다 끝났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태석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하면서 감정적이라고요? 정말 뻔뻔하네요. 나가라는 말 안 들려? 당장 나가. 맑음 씨의 호통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러세요.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예진 가족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태서가 내가 너무 심했나? 어머니, 전혀요. 오히려 너무 참으셨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였으면 진작 내쫓았을 거예요. 두 사람의 지지에 맑음 씨는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준이는 어떻게 될까? 태준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건데 다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도 계속 방황하면 제가 어떻게든 뜯어고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태준이 약한 애 아니잖아요. 하지만 맑음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태석 씨는 맑음 씨의 과소한 일을 도와준다며 며칠 머물다 간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과소한 일을 하고 온 맑음 씨는 점심때가 돼서야 물 한 잔을 마시고 쉴 수 있었습니다. 잠시 낮잠에 들려던 찰나 대문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진과 명숙 그리고 태진이 함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앞을 태석 씨 부부가 가로막으며 약간의 언쟁을 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태준아, 너도 왔구나. 어제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면서요. 그만하시고 가세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까 가시라고요. 매일 이렇게 찾아오실 겁니까? 세 사람을 가로막는 태석 씨를 제치고 예진이가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예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태준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미 다 들켜버렸잖니. 태준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겠지. 난 너희들이랑 할 이야기 없으니 그만 가봐. 맑음 씨의 직설적인 말에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돈을 노린다니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오해? 라고?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오해야? 어머니, 예진이를 너무 나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보는 거야. 맑음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 번만. 안 돼. 이미 결정했어. 맑음 씨의 단호한 거부에 이들의 태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 맑음 씨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돈만 내주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어차피 자식들한테 물려주시는 건데. 안 돼. 절대 안 줘. 맑음 씨가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왜 소리를 지르냐며 서로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몸싸움을 했는데 맑음 씨가 명숙 씨에 밀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손목에 강한 통증을 느꼈고 맑음 씨는 식은땀까지 흘릴 지경이었습니다. 아야, 손목이 아파. 맑음 씨가 일어서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자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맑음 씨의 손목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어머니, 태석은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예진 가족은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태석이 막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대화를 하다가 실수로. 실수라고요? 이게 실수예요? 태석은 분노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맑음 씨의 손목뼈가 골절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맑음 씨는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며 재활치료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예진 씨네 가족들은 안절부절하다 집으로 돌아갔고 태석 씨는 맑음 씨의 수술이 끝나고 며칠 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맑음 씨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도 말하니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니까지 다치셨고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얼마 뒤 예진 씨와 명숙 씨 두 사람에게 고발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고발장을 받은 명숙 씨가 급히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황급히 달려오는 두 사람을 큰 며느리 미진 씨가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머니 쉬셔야 되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명숙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맑음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고발장이지? 고발이라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맑음 씨는 깁스를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뭘 잘못한 게 아니야?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라고. 몇 명이서 와서 위협하고 밀치는 게 실수야? 맑음 씨는 더 이상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같은 병실에 있던 몇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진이를 봐서라도 제발 선처를 부탁드려요. 선처? 너희들이 나한테 선처를 바래? 저희가 잘못했어요. 급기야 명숙 씨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어.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보상해 드릴게요. 치료비도 다 내고.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법대로 처리할 거야. 결국 이들은 울면서 병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을 앞두고 큰 아들 태석 씨가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며 치료비, 위자료 모든 것을 지급하겠으니 고발 접수를 취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싫었는지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쯤에서 합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둘까요? 아마 저들도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겠지. 이쯤에서 합의하자. 대신에 각서 받아와. 이 시간 이후로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결혼하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그리고 정중히 다시 사과하라고 전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맑음 씨는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오고 전화를 해댄 것을 보면 언제든 찾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틀 뒤 맑음 씨가 퇴원했습니다. 예전만큼 유연한 느낌이 들진 않았지만 통증도 거의 사라지고 조금씩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석 씨는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잠시 맑음 씨네 집으로 내려와 있기로 했습니다. 과수원 일도 도와줄 겸 어수선했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 태준 씨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간 뒤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흐른 시점이었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아들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맑음 씨는 가만히 막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연락도 안 드리고 형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손목은 좀 괜찮으세요? 태준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동안 침묵한 뒤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참 제가 못난 아들이라 자책도 많이 했고요.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엄마 말씀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맑음 씨는 아들의 변화가 궁금했습니다. 집을 나간 뒤 예진 씨는 바로 태준 씨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아 집으로 찾아가도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는 다시 연락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맑음 씨가 합의를 해준 때였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연락은 아니었고 태준 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온갖 원망을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계세요. 며칠 이내로 답해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서요. 뭐라고? 그쪽에서 뭐라 하면서 그러든? 자기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시간 뺏긴 것도 그렇고 이래저래 신경 많이 썼는데 합의금 안 주면 파렴치 안으로 몰아서 병원에 광고해버릴 거라고 협박도 하고요. 맑음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태준 씨가 울먹이며 말을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아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를 달라고 하던데? 5천만 원이요. 그들이 건넨 합의금을 태준 씨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으려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에 맑음 씨는 더 이상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과는 끝난 사이야. 그러니 더는 겁도 먹지 말고 미련도 가지지 마라. 너도 많이 상처받았겠지만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나약하게 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안다기보다는 의심스러웠지. 말을 했는데도 네가 안 들었던 거고.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된 거다. 앞으로는 너를 위해서 살아. 태준 씨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고 맑음 씨는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맑음 씨가 미진 씨와 함께 읍내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 서성거리고 있길래 다가가 보니 명숙 씨와 예진 씨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 받았잖아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 좀 내주세요. 큰애야, 신경 쓸 것 없다. 당장 경찰 불러라. 아니,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달란 대로 다 줬잖아요. 우리가 달라 한 적 없어요. 그쪽이 먼저 합의해달라고 내민 돈이지. 싫으면 지금이라도 부르고 법대로 합시다. 우리는 정신적 피해 안 입은 줄 알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아들을 두셨다고 정말. 단호한 맑음 씨의 태도에 그들은 금세 태도를 바꾸어 따져대기 시작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말이죠. 도대체 당신들이 입은 피해가 뭐야? 정신적 피해요. 사회적 체면도 깎였고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석 씨가 집에 도착해 눈앞에 보이는 광경의 금세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니 두 사람부터 가로막았습니다. 태서가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경찰 불러라. 그리고 지난번 그 변호사 통해서 다시 소송 준비하라고 해라. 당신들 정말 후회할 거야. 시끄러워. 후회는 너희들이 할 거다. 당장 꺼지지 못해. 진짜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안 되겠네, 이 사람들. 태석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들은 소리치더니 차를 타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집안에 조용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이제야 좀 살 것 같았죠. 미진 씨가 건넨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요. 시끌벅적 집안을 뒤집었던 일이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막내 아들 태준 씨도 서울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했고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며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 태준 씨가 휴가를 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생각할 정도로요. 태준 씨의 깜짝 소식에 함께 있던 모두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태준 씨는 조심스레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직한 병원에서 같은 날 입사한 동료였는데 조금씩 친해지며 대화를 나누다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서로 위로해주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뜻만 맞으면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했죠. 이전의 아픔도 있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눈치였는데 맑음 씨는 그저 그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혼식은 어떤 것인지,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 계획도 세워놨다며 맑음 씨에게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맑음 씨는 아들이 이제야 진정한 짝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맑음 씨는 태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뜻이 정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너희들 편할 때 시간 내서 한번 내려와. 그리고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마음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해. 진심 말이야. 네, 명심할게요. 맑음 씨는 이제 아들의 또 다른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것을 탐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관계란다. 맑음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하늘을 바라보며 예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렸지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별이 떠오른 밤하늘 아래서 온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따뜻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온 가족의 행복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김맑음 씨는 막내 아들의 진정한 행복을 지켜낼 수 있었고 온 가족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과 재산이 아닌 진심과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방 하나 들고 집을 가출한 지 9년. 청약에 당첨된 바로 그날 법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3억 4천만 원 내놓으라는 이혼 소송이었죠. 혼자서 아이 키우며 쌓아올린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던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세가 된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14년 전 저는 29의 나이에 2살 연상인 남편 성우 씨와 결혼했어요. 그때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부부였어요. 특별할 것도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랑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 아파트였어요. 보증금이 8천만 원 정도 되는 24평짜리 아파트였죠. 시부모님께서 3천만 원을 보태주셔서 간신히 마련한 집이었어요. 작지만 저희에겐 정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결혼 첫 해는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러 나가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보고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등도 주물러주고, 저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위로해주는 그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월말 정산이 완벽하다고. 역시 우리 와이프야. 나도 오늘 좋은 소식 있어.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승진한다고 하네. 그렇게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지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결혼 2년째 되던 해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도 세웠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거든요. 결혼 3년째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날 밤 너무 좋아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이가?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째래. 와,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고마워, 여보.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은 정말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어요. 입덧이 심할 때는 새벽에도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러 나가곤 했고, 배가 불러올수록 더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줬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 준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분만실 밖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 아들을 안아본 남편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거든요.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눈이 똑 닮았네.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기저귀 갈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이 목욕시키는 것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제가 육아로 지칠 때면 주말에 아이를 돌보며 저를 쉬게 해주기도 했고요. 특히 아이가 밤에 울 때는 남편이 번갈아가며 일어나서 달래주곤 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친정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손자를 얼마나 예뻐하시던지 주말마다 오셔서 도와주시곤 했거든요. 민경아, 애가 정말 순하네. 밤에도 잘 자고 참 복이 있게 생겼어. 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하긴, 내 손자인데. 성우가 참 좋은 아빠 같아 보이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아들, 그리고 든든하게 지켜봐 주시는 친정어머니까지.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나 싶었죠.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세웠어요. 남편 직장에서 대출도 받고 저도 복직해서 돈을 더 모으면 30평대 아파트로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남편과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어요. 주말 오후 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남편과 함께 부동산 앱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에겐 큰 행복이었어요. 여보, 이 아파트 어때?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한 것 같은데. 응, 괜찮네. 하지만 아직은 좀 비싸지? 2년 정도 더 모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천천히 하자.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걱정 없이 가족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4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쁜가 보다 했죠.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4년 차가 지나가면서 저희 가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작은 변화가 나중에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저희 가족이 진짜 행복했던 마지막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남편과 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평범한 행복이 곧 산산이 부서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4년째가 되면서부터 남편의 변화가 점점 뚜렷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승진 후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에서 거의 매일로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늦어도 8시면 집에 왔는데 이제는 10시, 11시가 되어서야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죠. 그것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회식이었어? 응, 팀장이 되고 나서 할 일이 많아졌어. 이해해줘.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주말까지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지면서부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주말에는 아들과 놀아주거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들이 아빠와 놀고 싶어서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데 남편이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아빠, 같이 놀아줘. 블록 만들자. 아빠 지금 피곤해. 나중에 해. 준우야, 아빠가 피곤하시니까 엄마랑 놀자.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4살밖에 안 된 아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평소보다 조용히 지내려고 하고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친정어머니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주말에 오셔서 아들을 봐주실 때마다 남편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민경아, 성우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주말에도 집에 없고. 네, 팀장이 되고 나서 일이 많아졌나 봐요. 그래도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도 중요한데 준우가 아빠를 많이 찾더라. 엄마의 말처럼 아들이 점점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에 재울 때마다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이미 잠든 아들을 보면서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남편의 휴대폰 사용 습관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데나 두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가지고 다니거나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나가서 받는 일이 잦아졌죠. 한 번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왠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보지 못했죠.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저와 대화할 때도 성의 없게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하는 일이 많아졌고 스킨십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잠자리에서도 등을 돌리고 자는 일이 많아졌죠.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도 가족끼리 시간을 좀 내서 이야기도 하고. 알았다고. 지금 좀 쉬게 해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회피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남편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마사지도 해주겠다고 제안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예전 같으면 고마워하며 좋아했을 텐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때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했다고 했잖아. 여자 직원들도 있었어? 당연히 있지. 왜? 그때 남편의 대답하는 태도가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깜빡하고 집에 둔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발견했는데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2인분 주문 내역이 적혀 있었죠. 그 영수증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저에게는 회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누군가와 호텔에서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 영수증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추궁했어요. 그때까지도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요. 여보, 이게 뭐야? 호텔 라운지에서 누구랑 만났어? 그게 거래처 사람이랑 미팅이 있었어. 거래처 사람이면 남자겠네. 그런데 왜 호텔에서 만나? 상대방이 그쪽이 편하다고 해서. 별 의미 없어.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어색했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변명 같은 말만 늘어놓았죠. 그 순간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아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죠. 여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요즘 당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자꾸 나가고 나랑 아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피하는 것 같고.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괜히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게 아니야. 걱정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그때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만해. 매일 따지고 의심하고 이러면서 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저에게 소리 지른 적이 없던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다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집에 있는 게 답답해.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이런 게 행복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는데
남편에게는 답답한 것이었다니. 그리고 남편은 더 잔혹한 말을 계속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하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는데 남편은 가족 때문에 불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는 짐이었던 거야? 그런 말이 아니야. 그냥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남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서 잠을 잤어요. 남편과 같은 침실에 있기가 괴로웠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은 정말 차가운 냉전 상태가 되었어요. 남편은 더욱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에 있을 때도 저와 아들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남편과 대화하기가 힘들어졌죠. 4살밖에 안 된 아들이 그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자꾸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엄마, 아빠 왜 화나셨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준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몰랐던 건 이런 차가운 냉전은 시작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더 큰 충격과 시련이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 냉전 상태가 한 달 정도 계속되었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2015년 4월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들 아침 먹이고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짐을 정리하는 것 같더니 그날 아침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냉전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디 가는지는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여보, 출장 가는 거야? 언제까지? 응, 좀 길어질 것 같아. 얼마나? 일주일? 한 달? 그때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모르겠어. 언제 돌아올지는 나도 몰라.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장이라면 기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출장을 가도 도착했다고 문자 한 통 정도는 보내곤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도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받은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개인 사정으로 며칠 전부터 휴직계를 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출장이 아니었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집을 나간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 휴대폰에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 준우도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언제까지?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도 언제 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말 돌아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연락이 없었죠. 저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성우가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 집을 나갔다고? 일주일 전에 큰 가방 들고 나갔는데 연락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니께서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그리고 상황을 자세히 듣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민경아,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이런 일이 어디 있니?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어도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지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졌어도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것조차 포기한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생활비 문제가 생겨난 거였죠. 저 혼자 벌어서는 전세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동안 남편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이자 연체됐다고. 그때서야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남편이 정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자 친정어머니가 급한 대로 도움을 주셨어요. 민경아, 우선 당장 급한 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대책을 세워야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해요. 일단 성우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연락 없이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살짜리 아들은 계속 아빠를 찾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전세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걸요. 처음에는 8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전세가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던 거예요. 남편이 중간중간 갱신할 때마다 증액해서 넣었던 돈이었죠. 그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단순히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나갔다는 걸요. 전세보증금은 남겨두고 가면서 자신이 투자한 돈은 확보해 놓은 거였어요. 저는 남편의 지인들에게도 연락해 봤어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고 몇몇은 아예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남편이 회사에서도 좀 이상했다고. 자주 개인적인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달이 지나자 준우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안 와? 아빠가 일 때문에 좀 오래 나가 계셔. 아빠 나 싫어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버린 아빠 때문에 자신을 탓하고 있다니.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준우야, 아빠가 준우를 싫어할 리 없어. 아빠도 준우를 많이 사랑해. 그럼 왜 안 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4살 아이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을 나갔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혹시 남편이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아침이 되면 또 실망해야 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준우를 돌보는 것도 말해요. 정말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민경아,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제가 뭔가 부족했으니까 이런 일이. 아니야. 아무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나가는 건 잘못된 거야. 특히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저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제가 더 좋은 아내였다면, 더 이해심이 많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개월이 지나자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 혼자서도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복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준우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을 남겨두고 간 게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투자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나중에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때는 그냥 남편이 최소한의 양심으로 전세금만큼은 남겨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계산된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준우와 저,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어요. 워킹맘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준우를 봐주시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어머니 없었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민경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해. 엄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뭔 소리야. 내 딸이고 내 손자인데. 그런데 전세금 오르는 건 어떻게 할 거니? 그게 바로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전세금이 2016년에는 5억으로 2017년에는 5억 5천만 원으로 계속 증액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매번 갱신할 때마다 정말 막막했어요. 처음 증액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친정어머니와 상의했어요. 엄마, 집주인이 5천만 원 더 올려달래요. 이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얼마나 올랐다고? 4억 5천만 원에서 5억으로요. 세상에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니? 일단 내가 있는 돈으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으로 전세금 증액분을 도와주셨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나이에 이런 큰 돈을 내주시다니. 제가 얼마나 부족한 딸인지 느꼈거든요. 엄마, 이 돈 어떻게 다 갚아드리죠? 갚을 생각 말고 준우 잘 키우기만 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야.
저는 그때부터 더욱 절약하며 살았어요.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고 옷도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샀지만 준우에게만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준우가 점점 크면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어요. 어린이집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준우는 저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오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아빠가 일 때문에 바쁘셔서 못 오시는 거야. 언제까지 바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우에게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곧 올 거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준우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평소에는 밝은 아이였는데 가끔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죠. 특히 아빠 얘기가 나올 때면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어요. 2018년 준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또 전세금 증액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6억까지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5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또 오른 거죠. 민경아,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올랐네. 5천만 원을 또 어떻게 구하지? 엄마, 이번에는 제가 대출을 좀 받아보려고요. 어머니께만 계속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있겠니? 제 월급으로 간신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개인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가 만만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2019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준우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아빠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아빠 언제 와? 준우야, 엄마가 말했잖아. 아빠는 일 때문에. 거짓말이지?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아빠 안 온 지 너무 오래됐다고. 그때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준우도 이제 10살이 되었고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가 됐거든요. 준우야, 사실은 아빠가 우리랑 떨어져서 살고 있어. 나 때문에? 아니야, 절대 준우 때문이 아니야. 어른들 사정 때문이야. 그럼 언제 다시 같이 살아?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날 밤 준우와 저는 눈물로 밤을 보내야 했어요. 아이에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회사 일도 불안정해졌고 준우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저는 재택근무와 출근을 번갈아 하면서 준우를 돌봐야 했죠. 그런데 또 전세금 증액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6억 5천만 원이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올랐는데? 5천만 원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사를 가야 하나? 하지만 이사를 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다른 동네 전세금도 다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대출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자 부담이 커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전세금은 또 한 번 올라서 최종적으로 6억 8천만 원까지 되었고 저는 계속 대출을 늘려야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가지고 계신 돈을 거의 다 써가면서 저희를 도와주셨고요. 민경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우리도 한계가 있을 거야. 저도 알아요. 정말 막막해요. 그런데 성우가 투자한 돈이 4억 5천만 원이었다면서 지금 보면 그 돈이 거의 7억 가까이 된 거네. 그러게요. 남편이 투자한 돈이 이렇게 불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단순히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상승분을 모두 제가 감당했다는 게 참 억울하더라고요. 남편은 4억 5천만 원만 투자하고 사라졌는데 그 이후의 증액분은 모두 저와 친정어머니가 부담했거든요. 2023년이 되면서 준우도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의젓한 청소년이 되었죠.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죠? 뭔 소리야. 준우가 잘 자라줘서 엄마는 행복해. 그래도 아빠가 있었으면 엄마가 덜 힘들었을 텐데. 준우야,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 엄마는 준우만 있으면 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9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계속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면서 살아온 게 때로는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들이 곧 끝날 거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4년 초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동안 꾸준히 넣어온 청약 통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준우와 저만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청약이 당첨된 곳은 신도시 근처의 신축 아파트로 33평형의 분양가가 7억 정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9년 동안 혼자서 아이 키우고 계속 오르는 전세금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청약 통장에 넣어온 보람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바로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청약 당첨됐어요. 뭐라고?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33평형이에요. 아이고, 우리 민경이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늘이 도와주신 거야.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울먹이셨어요. 그동안 저와 함께 고생하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우셨겠어요. 그날 저녁에 준우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준우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뭐예요?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됐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어. 정말요? 어디로 가는데요? 학교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양가가 7억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을 빼고 나면 추가 자금이 더 필요했죠.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9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와 함께 분양 사무소에 다녀왔어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단지도 크고 주변 환경도 좋고 학군도 우수했어요. 이 정도면 준우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살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민경아, 이 집 정말 좋다. 준우도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겠어.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다니. 그날 밤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 전세 보증금 6억 8천만 원을 빼고 나면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중도금까지 합치면 더 많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만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9년 전에 남편이 4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작한 전세가 지금 6억 8천만 원이 된 거잖아요. 물론 그 차액인 2억 3천만 원은 모두 저와 친정어머니가 부담한 거였지만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말 용기를 내어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남편의 옛날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다행히 아직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 저예요. 민경이요. 아, 민경이구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정말 낯설었어요. 9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싶었어요. 차갑고 무덤덤한 목소리였어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어요. 혹시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우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다음에 남편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이미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새로운 생활이요? 그래, 그러니까 헛된 기대는 하지 마. 그럼 준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준우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정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남남에게 하는 말 같았죠. 4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럼 정말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연락하지 마.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혹시나 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생긴 김에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죠. 그날 밤 저는 친정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연락하지 말래요. 새로운 생활? 그럼 다른 여자랑 살고 있다는 얘기네? 아마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니? 아이까지 버리고. 어머니도 정말 화가 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준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아직 13살인 아이에게 아빠가 완전히 우리를 포기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준우야,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해봤어. 정말요? 아빠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지금은 힘들다고 하셔서 우리끼리 새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 아빠는 언제 와요? 그건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준우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새 집 준비에 집중했어요. 중도금 마련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이사 준비도 하고 바쁘게 지내니까 남편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잊혀져 갔어요. 민경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 사람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네, 이제 정말 준우랑 저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2024년 5월쯤에는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나갔어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일도 정해졌고 준우 전학 준비도 마쳤죠.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6월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장이었어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으로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을 느꼈시오. 9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제가 아파트에 당첨되자마자 이혼 소송을 걸어온 거였어요. 그것도 제3분할까지요. 소송장을 읽어보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랬어요. 혼인 기간 중 자신이 전세보증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그 가치가 6억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절반인 3억 4천만 원 정도를 제3분할로 달라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9년 동안 아이 양육비 한 푼,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고 전세금 증액될 때마다 저와 친정어머니가 부담해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니요. 그날 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었거든요. 9년 만에 나타난 남편이 가져온 건 화해가 아니라 소송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때가 왔구나 하는 거려. 9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온 제가 이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도 하지 못하고 친정어머니께 급히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성우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뭐라고? 이혼 소송을? 네, 제3분할까지 요구하면서요. 3억 4천만 원을 달라는데요. 세상에 9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어머니가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소송장을 함께 읽어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민경아, 이거 말이 안 되잖니. 9년 동안 양육비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전세금 증액분도 우리가 다 부담했는데 무슨 제3분할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날 인터넷으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어요. 후기를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 같았어요. 다음 날 바로 상담 예약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송지민 변호사님은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어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2015년 남편이 가출한 것부터 9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것, 전세금 증액분을 계속 부담한 것, 그리고 최근에 청약에 당첨된 것까지요. 그럼 남편분이 2015년에 가출한 후 지금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요. 연락조차 없었어요. 전세금 증액분은 누가 부담했나요? 저와 친정어머니가 부담했어요. 4억 5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까지 오른 2억 3천만 원은 모두 저희가 냈어요. 이건 명백히 남편분의 악의적 유기입니다. 부양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거죠.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느끼는 억울함이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죠. 반소요? 네, 남편분이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면 저희도 9년간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의 가출 이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봐야 합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9년 동안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봤죠. 그렇습니다. 특히 전세금 증액분을 모두 부인께서 부담하신 것을 보면 오히려 남편분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니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지만 적어도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준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이미 아빠에 대해 포기한 것 같은 아이에게 소송 얘기까지 하는 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가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어. 이혼이요? 그럼 정말로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미안해. 준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담담해 보였죠. 엄마, 괜찮아요. 어차피 아빠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면서도 대견했어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 있다니. 며칠 후 송지민 변호사님과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이었어요. 9년간의 통장 내역부터 준비해주세요. 남편분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증액할 때마다 누가 돈을 댔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해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어머님께서 도움 주신 기록들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것도 다 통장에 기록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준후 양육에 들어간 비용들도 정리해주세요. 학원비, 병원비, 의료비 등등요. 집에 와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자료를 정리했어요. 9년간의 모든 기록을 뒤져가면서 정리하니까 생각보다 방대하더라고요.
남편이 한 푼도 보내지 않은 반면 저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써왔는지 숫자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민경아,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했구나. 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뻔뻔하네. 9년 만에 나타나서 돈 달라고?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뻔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중요하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했어요. 일주일 후는 변호사님께 자료를 전달했어요.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 정도면 남편분의 부양 의무방기와 악의적 유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9년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이에요. 그리고 전세금 증액분을 모두 부인께서 부담한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승산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송 비용이었어요. 변호사 수임료부터 각종 소송 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어요. 새 아파트 준비하느라 이미 돈이 많이 나간 상황에서 추가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민경아,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엄마,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 사람한테 당할 수는 없어.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소송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 드디어 반소장을 제출했어요. 저희도 위자료 1천만 원과 과거 양육비 5천만 원을 청구했죠. 9년간의 고생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고 싶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상대방도 맞대응을 해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아마 자신의 4억 5천만 원 투자를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하겠죠. 걱정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쪽 증거가 훨씬 탄탄해요. 9년간의 모든 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9년 만에 다시 남편과 마주하게 될 생각을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와 준우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반소장을 제출한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상대방에서 답변서가 왔어요. 송지민 변호사님과 함께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 측에서는 자신이 9년간 집을 비운 건 사실이지만 전세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은 분명한 재산 형성 기여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가출한 것도 부부간의 갈등 때문이었지 악의적 유기가 아니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예상했던 반박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주장들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저는 걱정이 되는데. 9년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은 게 결정적 증거예요.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는 멈출 수 없거든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증거 보강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송지민 변호사님은 정말 꼼꼼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준우 양육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을 시기별로 정리해주세요.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 모든 것들이요. 네, 웬만한 건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금 증액할 때마다의 계약서와 송금 내역도 필요해요. 누가 얼마씩 부담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9년간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며칠 후 송지민 변호사님께 모든 자료를 전달했어요. 변호사님이 자료를 검토하시더니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정말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 정도면 남편분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첫째, 9년간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둘째, 전세금 증액분 2억 3천만 원을 모두 부인께서 부담한 사실. 셋째, 남편분의 악의적 유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저희가 유리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한편으로는 준우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법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우야, 엄마가 아빠랑 법적인 문제 때문에 법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재판 같은 거요? 응, 그런데 준우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엄마, 힘들면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울게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말하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잘 자라준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이긴다고 해도 우리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처럼 엄마랑 할머니랑 사는 게 좋아요. 준우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소송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몇 주 후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정해졌어요. 드디어 9년 만에 남편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였어요. 송지민 변호사님과 함께 철저히 준비했어요. 오늘이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에요.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저희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말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대신 변론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옆에서 지켜보시기만 하면 돼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9년 만에 보는 남편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저를 어떤 눈으로 볼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이 이미 와 있었죠. 9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남편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송지민 변호사님이 우리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피고는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9년간 원고와 미성년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 한 푼의 양육비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세금 증액분 2억 3천만 원은 모두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부담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논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당한 억울함이 법정에서 정확히 표현되고 있었거든요. 재판부에서도 관심 있게 들어보셨는데 특히 9년간의 양육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변론이 끝나고 나서 송지민 변호사님이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오늘 정말 잘 됐어요. 재판부에서 저희 주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 희망이 있는 건가요?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다음 변론에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할 예정이에요.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과 잠깐 마주쳤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처음보다 훨씬 어두워져 있었더라고요. 아마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친정어머니와 준호에게 첫 번째 재판 소식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니? 변호사님이 잘했다고 하세요. 재판부에서도 저희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요. 다행이다. 그래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 네, 몇 번 더 재판을 해야 해요. 엄마 고생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준우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송지민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상대방 변호사와 잠깐 이야기했는데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요? 네, 재판으로 가면 남편분에게 불리할 게 뻔하니까 중간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판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희망이 보였어요. 9년 동안 참고 견뎌온 보람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곧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변론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송지민 변호사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상대방에서 조정을 제안해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말이 안 되었어요. 여전히 3억 원 가까운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면서 위자료나 양육비는 조금만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터무니없는 조건이네요. 이런 조정안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계속 재판으로 가는 건가요? 저희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니까 끝까지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변론을 거치면서 저희의 우세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세 번째 변론이 끝난 후 송지민 변호사님이 정말 자신 있어 하셨죠. 이제 거의 확실해 보여요. 재판부에서 남편분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재판관님은 남편분이 아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시더라고요. 드디어 마지막 변론 날짜가 정해졌어요. 2024년 10월 15일, 그날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지 아니면 여전히 억울함을 감수해야 할지 정해지는 순간이었죠. 재판 당일 아침 정말 긴장됐어요. 9년간의 시간이 이 하루로 압축되는 것 같았거든요. 친정어머니가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혼자 가고 싶었어요. 제 힘으로 마지막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민경아, 정말 혼자 가겠니? 네, 혼자 갈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준우랑 있어주세요. 그래도 결과는 바로 알려줘. 당연하죠. 법원에 도착해서 송지민 변호사님과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오늘 판결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에게 매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떨려요. 괜찮아요. 9년간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법정에 들어서니까 남편이 이미 와 있었어요. 아마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느꼈는지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마지막 변론이 이루어진 후 드디어 판결 선고가 시작되었어요.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시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렸어요. 재판장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4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9년간 피고가 원고와 미성년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부양 의무를 방기한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전세금 증액분 2억 3천만 원을 모두 원고 측에서 부담한 점, 그리고 9년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낮게 평가한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재산분할금은 2억 8천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 1천만 원과 과거 양육비 5천만 원을 모두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성년에 달하는 달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줘야 하는 돈은 2억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뺀 2억 2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처음에 요구했던 3억 4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나 줄어든 거였어요. 9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인정받은 순간이었고 송지민 변호사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과 잠깐 마주쳤어요. 남편의 표정은 정말 실망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9년 동안 저와 준우를 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법원 밖에서 송지민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최고의 결과를 얻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부인께서 9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우신 그 노력이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로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희가 이겼어요. 정말이니? 어떻게 됐는데? 2억 2천만 원만 주면 돼요.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1억 2천만 원이나 적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위자료랑 양육비도 다 인정해줬어요. 그래, 당연하지. 9년 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집에 도착하니까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준우야, 엄마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 뭐예요? 법원에서 엄마가 이겼어.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됐어. 정말요? 잘 됐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끼리만 살면 돼. 좋아요. 어차피 저는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면 충분해요. 준우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는 친정어머니와 준우와 함께 조촐하게 승리를 축하했어요. 비싸지 않은 치킨을 시켜서 같이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민경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네, 새 집에서 준우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 거예요. 새 집에 가면 제 방도 생기는 거죠? 당연하지. 준우만의 예쁜 방 만들어줄게. 그렇게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확정되었어요. 9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았죠. 며칠 후에 새 아파트 입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약 2억 원 가량을 남편에게 주고 나니까 부족한 금액이 있었지만 대출을 받아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저와 준우만의 집,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갖게 된 거였어요. 9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9년의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특히 이번 재판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정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받는 때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9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준우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 싸우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막막해 보여도 끝까지 버티시면 분명히 보상받는 날이 옵니다. 저도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친정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걸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준우도 어린 나이에 많은 걸 이해해주고 의젓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요. 이제 저희 가족은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준우도 좋은 학교로 전학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거고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거예요. 9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더 강한 엄마가 될 수 있었고, 준우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어려움보다는 행복한 일들이 더 많으시길 바라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